네, 안녕하세요. 고졸검정고시 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사랑방 배움터 교사 박병후입니다. 벌써 수업으로 치면 네 번째 수업이고, 과학 개념 요약하는 걸로 하면 세 번째 수업 차례가 됐네요. 지난 첫 번째랑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 첫 번째 대단원, 물질과 규칙성 단원을 반으로 쪼개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오늘 이 수업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으로 나갈 건데 조금 양이 많긴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단원을 오늘 하루 중에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을 빼고 나면 이 8월 11일에 있을 두 번째 검정고시 날까지 이제 한 네 번 정도 수업이 더 남았는데 각각 두 번 정도로 쪼개서 세 번째 대단원과 네 번째 대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을 앞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할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대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이제 하위 중단원으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 이렇게 세 개의 중단원이 이제 오늘 수업할 분량입니다. 네, 역학적 시스템은 크게 이제 키워드를 다섯 개로 한번 꼽아봤어요. 힘, 중력, 자유낙하 운동, 관성,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파트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물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용어 암기도 중요한데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다른 과학 단원에 비하면. 그래서 단순 암기도 좋지만 이 단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에 대한 감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힘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뭔가 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뭐 무거운 걸 들 때 힘을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 그런 원인이 되는 동력원을 이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위대한 과학자 뉴턴의 이름을 따서 라지 N, 큰 N자, 대문자 N자를 써요. 그래서 몇몇 뉴턴이라고 보통 단위를 이렇게 부르고요. 이 힘을 규정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짚어야 됩니다. 하나는 작용점,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받아서 출발이 되는가 하는 시작점이고요, 사실상. 두 번째는 그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방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가 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작용점, 방향,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력은 이제 전기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이죠. 뭐 전선이나 전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전기력을 우리가 보통 논하고요.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혹은 자석은 아니지만 쇳덩어리들도 이제 자석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과 자석 내지는 자석과 쇳덩어리 그런 애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마찰력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떤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거를 방해하는 힘을 전부 통칭해서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그냥 일반 바닥을 건널 때도 사실은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발의 울퉁불퉁한 면이 지표면을 이제 밀어주면서 우리가 그 마찰력을 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마찰력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 지표면을 걷지 못했을 거예요. 어딘가를 짓밟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문체가 이게 좀 개념이 모호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마찰력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속력이 빨라지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정도 이상으로 빨라지진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물체가 떨어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 공기들이 그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높은 곳에서 깃털을 떨어뜨리면 그 깃털은 무게가 워낙 가볍기도 하니까 얘가 이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잖아요. 이런데 다 작용되는 힘들을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 이제 탄성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용수철이죠. 이제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그 늘리는 힘을 없애면 이제 다시 원래 수축되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런 힘들을 전부 다 이제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중력이라고 불러요. 하나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어, 뉴턴이라는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발견한 게 만유인력이라는 거예요. 만유인력은 만이 이제 만물 할 때 그 만자고요. 유가 있을 유자고 인력이 이제 그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사이에 잡아당기려는 힘, 이게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뉴턴이 이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물질 사이에는 만류 인력이 존재하는데 단지 이제 질량이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그거를 우리가 못 느낄 뿐인 거죠. 가령 일반 사람 두 명은 둘 다 질량이 있고 사실 그 둘 사이도 만류 인력이 작용은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작용하진 않는 거죠. 두 사람 다 질량이 뭐 끽해봐야 100kg이 안 되니까. 그러면 중력은 뭐냐? 중력은 만류 인력의 한 종류예요. 지구는 물체가 질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이 만류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바닥에 다 붙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겨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상 존재하는 만류 인력 중에서도 지구에 해당되는 그거를 이제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만류 인력의 한 종류인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중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듯 지구가 이제 중심부 이 가운데 있는 방향으로 이 지구 중심에 있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려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이제 우리는 보통 무게, 아까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죠. 이걸 하는데 이거의 계산식은 간단해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그 중력 가속도가 이 지구의 경우에는 9.8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중력 가속도는 달이나 태양이나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면 다 달라요. 지구의 경우에만 9.8이에요. 그래서 그 9.8에 우리의 질량, 킬로그램이 단위죠. 이거를 곱해주면 무게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무게랑 질량은 완전히까지 아니라 아무튼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질량은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질량이 만약에 뭐 50kg이면 내가 달에 가도 나의 질량은 여전히 50kg이에요. 근데 무게는 이 중력 가속도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져요. 가령에 제가 지구에 있으면 뭐 50kg에 9.8을 곱한 게 저의 무게가 되겠지만 달에 있으면 달은 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의 몸무게가 6분의 1로 지구에서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지? 우리 왜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 잴 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몸무게의 단위가 사실은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원래는 킬로그램 F, kgf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뉴턴이랑 동일한 단위거든요. 이 큰 대문자 n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킬로그램 곱하기 f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워낙 킬로그램이란 단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F를 떼고 그냥 무게가 곧 킬로그램인 것 마냥 이제 잘못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몸무게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몸무게는 지구에 있냐 달에 있냐 우주 어딘가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질량은 아까 말했듯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이 무게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크거나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성질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되게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처럼 막 사람이나 물체만 이런 중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체들, 공기에 있는 기체들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 무게가 무거운 기체들의 경우에는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우리 대기권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대기권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이 공기층을 이 대기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가 중력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달도 이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이 달도 사실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달 같은 위성들도 이 중력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생명체로 한정지어서 보면은 질량이 큰 동물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 질량이 클수록 중력을 더 세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질량이 큰 동물일수록 더 강한 중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근육이나 뼈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가령 우리보다는 이제 오랑우탄이나 이제 침팬지들 중에도 이제 사람보다 큰 종이 있잖아요. 걔네의 뼈와 근육이 인간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귀에는 그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귀 내부에. 그 전정기관 안에 이석이라는 이제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얘네가 이 중력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중력 방향에 따라 움직이면 그에 맞춰서 이석 그 안에 있는 돌멩이가 움직여서 우리가 이 중력의 영향을 받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사실은 이 이석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생명체가 진화해 옴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기관인 거죠. 그래서 중력은 진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중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요한 운동을 하나 배울 건데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이 왼쪽 그림 보면 맨 위에 공이 하나가 보이죠. 이거를 그냥 제자리에 툭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이 파란색처럼 이 아래로 점점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 그냥 가만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체의 운동을 자유롭게 낙하한다 해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힘의 종류에서 마찰력이란 걸 배웠죠. 그리고 제가 예시로 공기 마찰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유낙하 운동의 전제가 뭐냐면 마찰이 없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게 사실 현실에는 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물리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학교 물리학 과정에서는 이제 이 마찰을 다 상정을 하고 이런 공식들을 풀어내는데,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마찰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이제 이론적으로 가정을 하고 개념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의 운동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요 개념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력 때문에 근데 그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그 속도의 변화를 그러면 가속을 시킬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에는 속도가 0이지만 이게 낙하를 하면서 점점 빨라지죠. 근데 그런 물체의 속력 변화량을 이제 가속도라고 불러요. 가속도라는 개념 자체의 뜻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뭐냐면 이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런 중력에 의한 속도의 변화량을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지구의 경우에는 그 중력 가속도의 값이 9.8m/s 제곱이라는 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력 가속도가 이제 이 지구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중력 가속도가 동일한 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 하면 좀 재미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든 참고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공기정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1초마다 속력이 9.8m/s씩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1초 뒤에는 여기쯤에 와 있는데 그 속력이 9.8m/s인 거죠. 그러면 1초가 더 지나면 거기서 또 9.8이 들어서 19.6m/s가 되고, 또 1초가 지나면 또 9.8이 되고, 또 1초가 지나면 또 9.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재밌는 게, 진공 상태에서, 즉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가 진공 상태거든요.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시키면 중력 가속도가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깃털이라 하든 아무리 무거운 쇠구슬이라 하든 같은 높이에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 뚝 떨어뜨리면 같은 속력이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착지도 똑같이 하겠죠. 지표면에. 이런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당연히 무거운 애가 더 먼저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과학에서는 이제 마찰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실험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응용된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식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 그림의 이 동그라미들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이 관련 개념 문제가 이제 지난번 검정고시, 이제 2021년도 4월에 열렸던 검정고시의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냥 이 A라는 위치에서 공을 가만히 떨어뜨린 자유낙하 운동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호기심이 든 거예요. 그 같은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공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운동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령에 여기 지금 A라는 위치에 공이 하나가 있고 B라는 위치에 동일한 공인데,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여기까지 오면 속력이 이만큼 이길 거잖아요. 그거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은 어떤 운동하냐? 처음에 가로 방향으로 던진 그 속력 있죠.
그것과 동일한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에 공을 뭐 10m/s의 속도로 던졌어요. 야구공을. 그러면은 걔가 막 이만큼 떨어지더라도, 이만큼 내려왔더라도 그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이 10m/s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쳐놨죠. 등이 이제 같을 등자. 그래서 속도가 같은 운동, 등속도 운동.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그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죠. 처음에는 이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0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수평으로만 우리가 던졌으니까.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제 중력이 점점 작용하니까 이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왼쪽에 원래 그냥 가만히 떨어뜨렸던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자유낙하 운동이 이제 사실 다른 명칭을 쓰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중력 가속도가 9.8로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속도가 일정한 이 같을 등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이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재밌는 게 A 위치에서 어떤 공을 가만히 떨어뜨려서 이제 자유낙하 시키고, 동시에 이 B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어떤 공을 던졌다고 하면은 그 두 개의 공은 점점 거리는 이렇게 멀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지표면에는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B 공도, 공 B도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는 똑같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요. 물론 이거가 가능한 거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 공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조금 응용 버전,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식들은 다 무시하셔도 돼요. 아마 식을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라서 단지 이런 공의 움직임을 이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쪼개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운동인지까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성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아마 다들 관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념을 한번 짚어보면,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둘 중 하나예요.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거나, 즉 움직이거나. 근데 모든 물체는 그 원래 자기가 지니고 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관성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질량이 클수록 그 관성도 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즉 몸무게가 60kg인 사람보다는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이제 더 관성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급정거하거나 일 때인데, 이제 하나씩 보면, 지금 이거는 이 버스가 왼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이제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때 이제 몸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그 방향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버스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같이 운동하고 있었던 거죠.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버스만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운동하려는 관성의 성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멈추지 못하고 이 앞으로 쏠림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관성의 예시고요.
반대로 가만히 버스가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 사람도 정지해 있었겠죠? 정지 상태였는데 갑자기 버스가 왼쪽으로 확 급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관성 때문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니까 앞으로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의 현상들을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시험 문제에는 관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고서 뭐 이 사람들이 뭐 버스가 왼쪽으로 급출발하면은 뭐 앞으로 넘어지냐 뒤로 넘어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관성의 예시들을 많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자주 겪어보는 현상들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한번 되짚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막 계산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운동량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 혹은 그 양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운동량의 영어 약자가 스몰 p거든요. 작은 p. 이거는 그 사람의 질량의 이제 약자가 소문자 m인데 그 질량 곱하기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의 약자가 v거든요. 그래서 p 이꼴 p는 mv 라고 보통 식을 계산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막 계산을 직접 하라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5kg인 물질이 이제 3m/s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3kg인 물질이 4m/s로 나아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둘 중 어느 쪽의 운동량이 더 큰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kg의 애가 3m/s로 나아가면 그거의 운동량은 5 곱하기 3을 해서 1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3kg짜리 애가 4m/s로 나아가면 3 곱하기 4 해서 12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두 번째 공보다 운동량이 더 크구나. 첫 번째 애는 15였고 두 번째는 12니까.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러면 같이 이제 덩달아서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 질량이 클수록, 이 m이 클수록 운동량도 커진다. 또 속도가 빠를수록 이 운동량이 커진다. 이런 원리도 기억을 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량은 진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가 어딘가에 다른 물체나 혹은 벽에 충돌하면서 받는 그 충격의 양을 뜻해요. 충격량도 공식이 있는데, 충격량은 이제 영어 대문자로 I를 쓰고요. 그거는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즉, 그 순간에 가해지는 그 힘의 크기랑 그 힘이 이제 한순간만 가해질 수도 있고 되게 오랜 시간 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곱한 걸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둘이 좀 재미난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도 나왔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 지난 2021년 4월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검정고시 기출문제 3번입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해설해드린 문제이기도 한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운동량을 이제 이렇게 물체 운동하는 양이라고 규정 지었잖아요. 이
어떤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물체에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이 있을 거고 부딪힌 다음에 느려진 운동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그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준 값이라는 거죠. 이 왼쪽 문제를 한번 보면은 A라는 A 충격량을 계산을 해보면 나중 운동량이 6인 거죠. 그리고 처음 운동량이 3이니까 이 둘을 빼면 6 빼기 3은 3 해서 A가 받은 충격량은 3인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충격량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또 설명을 드릴 만한 거는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왜 되게 딱딱한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바로 깨지지만 푹신푹신한 이 쿠션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잘 안 깨지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딱딱한 바닥은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란이 닿는 순간 이 깨질 때까지 이 충격량이 온전히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막 0.001초 이 정도예요. 근데 쿠션은 탄성이 있죠. 막 처음 쿠션이 닿았다고 해서 바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완충제 역할을 한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이 충격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충분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걀이 어차피 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떨어질 때의 그 운동량은 똑같은데 근데 이 시간이 기니까 아까 전에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라 했잖아요. 근데 충격량은 이 왼쪽이나 오른쪽 달걀이나 동일한데 한쪽은 시간이 큰 거죠.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은 작아지게 돼요. 제가 너무 이걸 구두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A나 B나 달걀이 자유낙하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바닥에 닿을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 충격량의 크기가 이 면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래의 면적. 근데 이 면적은 A나 B나 동일해요. 즉 충격량은 동일한데 앞서 설명드렸듯 A는 딱딱한 바닥이다 보니까 이 충격량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고요. B는 그게 2배 이상 긴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같은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뭐 예를 들면 충격량이 10인데 어떤 애는 시간이 5초만큼 걸렸어요. 그러면 힘이 얼마여야 되죠? 10이 되려면 5에 2를 곱해야지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푹신한 방석의 애는 힘을 2밖에 안 받은 거예요. 이 닿을 때. 근데 만약에 딱딱한 바닥에 떨어져서 충격량은 10인데 시간은 2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힘은 얼마죠? 10이 되려면 2 곱하기 5가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힘을 5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달걀은 닿는 순간에 힘을 5만큼 받아서 그거를 못 견디고 깨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B 달걀은 시간이 5초만큼 걸린 대신 힘은 2밖에 안 돼서 이제 그거를 달걀 껍질이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약간 응용이었는데 약간 충격량과 힘과 시간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면 사실은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식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추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인데요. 지구 시스템. 이제 복잡한 그런 물리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지구과학 혹은 생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게 동작하게끔 해주는 그 구조 전체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구 시스템은 뭐냐? 이 지구가 동작하게끔 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전부 이제 통칭해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권역이라고 불러요. 어떤 권. 그런데 지구에는 5개 정도로 권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권, 땅지자를 써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딱딱한 지표면이나 그런 암석들이나 그 내부까지를 다 가리켜서 직권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중요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기권. 이게 공기할 때 그 기자인데, 그래서 우리 숨 쉬고 살아가는 이런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그런 지표면에서부터 이제 한 1000km까지의 대기층을 다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서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수권. 뭐 바다, 지하수, 호수, 빙하 전부 다 포함해서 이제 물로 지칭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을 전부 다 이제 수권, 물 숫자를 써서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생물권. 사람을 포함해서 뭐 말, 고양이, 강아지, 뭐 그 밖에 곤충 이런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생물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넷 밖에 있는 이 지구 기권의 바깥에 있는 이 우주들, 뭐 태양계나 이런 애들을 이제 전부 다 바깥 외자를 써서 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그림은 뒤에서 한 번 더 다시 나올 거예요. 직권이랑 기권이 좀 중요해서 한 번씩 살펴볼 건데,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직권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직권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얇은 지각층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멘틀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의 바깥쪽을 외핵이라고 하고요. 안쪽을 내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단계로 있는데, 지각은 이제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암석층이고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어요. 이 바다는 물로 채워져 있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물 밑에도 뭔가가 있겠죠. 그거를 해양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제 지각의 종류가 2종류가 있고, 이건 아마 뒤에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멘틀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멘틀이 실제 부피로 치면은 이 지구 전체의 부피의 80%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얘가 좀 재밌는데 굳이 멘틀을 분류하면 고체거든요. 그 딱딱한 고체여야 되는데 고체 중에서도 좀 젤리도 고체긴 하거든요. 근데 젤리를 만져보면 되게 찐득찐득하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유동성 있는 고체예요, 멘틀이. 그래서 그 안에서 대류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대류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액체는 아닌데 고체지만 그런 열이나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제 흐를 수 있는 그런 애들, 그런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멘틀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실 이 멘틀에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지각에서 지각이 갈라지거나 막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화산 폭발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뒤에서 아마 제가 판구조론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멘틀의 이제 특징이고, 이제 핵은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만큼 무거운 원소들,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외핵은 액체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핵은 이제 더 딱딱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밑에는 이제 기권도 좀 중요한데, 기권도 크게 4파트로 나뉘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은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은 이제 이 지표면 지각에서부터
고도 한 11km까지의 고도를 이제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대류 현상, 여기서도 이제 기체가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걸 대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럼 공기의 대류로 인해서 이제 기상 현상, 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뭐 우박이 치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기상 현상이라 하는데, 그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참고로 이 붉은색 선은 이 높이에 따른 그 구간의 온도예요. 그래서 대륙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짧게만 요약을 해서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는 굉장히 춥거든요. 영하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지구는 영상이잖아요, 온도가. 그게 가능한 거는 태양으로부터 이 지표면 지각이 이 태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열 에너지를 한번 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지표면으로 쏘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 표면으로 가까울수록 원래는 온도가 높은 거죠. 근데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대륙권처럼 이렇게 이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영상 온도였다가 이제 한 고도 10km만 올라가도 영하 막 40도, 50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성층권에서. 그 이유가 여기에 오존층이 있어서 그래요. 오존층을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성층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오존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태양열을 지각만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표면에 있는 지각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오존층도 그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하잖아요, 오존층이. 그런 유해한 햇빛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햇빛에서 그런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유해한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다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필터링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오존층이 있는 구간이라서 성층권은 반대로 이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오히려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의 영상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고요. 이 성층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낮은 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죠, 온도가 낮은. 높은 쪽에 뜨거운 공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대기가 안정이 돼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그 대류 현상이 있다 했잖아요. 네. 이 대류 현상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뜨거운 물질이 아래쪽에 있고 차가운 물질이 위쪽에 있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질은 막 운동하려는 에너지가 커요. 막 발산하고 싶어요, 그 뜨거움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찬 물질은 밀도가 높고 이제 되게 그 무거워요. 그래서 내려오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찬 공기가 위쪽에 있으면, 이 둘이 뜨거운 애는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찬 애는 이제 내려오려고 애를 쓰면서 서로 위치를 바꾸려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현상이 사실 대류 현상인 거예요. 근데 성층권 한번 볼게요. 대류권은 보면은 온도가 뜨거운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차가운 애가 위쪽에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이 위에 성층권은 보면 온도가 차가운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뜨거운 애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된 거죠, 공기가. 더 이상 대류 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기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재밌는 게,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번개가 치거나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공기가 위아래로 계속 순환이 되어야, 대류 현상이 발생해야만 그런 기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성층권은
그런 기상 현상이 그런 대류 현상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상 현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막 눈보라를 막 뚫고서 지나갈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표면서 뿡 뜨면은 주로 성층권에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뭐 영국에 있는 런던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붕 해서 한참을 성층권에서 이제 비행을 하다가 이제 그 런던에 있는 히드로 공항 근처에 도착할 때쯤 이제 다시 대륙권으로 내려와서 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층권의 특징은 오존층이 있고 대류 현상이 없고,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들이 많이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존의 영향을 좀 많이 벗어난, 다시 그래서 높아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중간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를 넘어가면 이제 지구로부터의 영향보다는 이 태양으로부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구간, 열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열권은 성층권처럼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 열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공기가 희박하고 그 이제 북극이나 이런 데서 오로라가 이제 열권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한 식으로 오로라가 발생하는 구간이 열권이다. 그래서 각각의 이 기권의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류권은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있다. 성층권은 이제 오존층이 있고 대류 현상이 없고 비행기 항로로 쓰인다. 중간권은 대류 현상은 있는데, 참고로 중간권은 대류 현상만 있고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상 현상이 일어나려면 공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풍부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류 현상 말고도 이제 필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중간권 정도 높이가 되면 너무 이제 공기가 희박해서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막 기상 현상까지 비가 내릴 정도로 수증기가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중간권의 특징은 대류 현상만 있다. 열권의 특징은 이제 오로라가 보인다. 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원.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크게 셋으로 분류가 돼요.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인데 사실은 보시다시피 99.99%가 태양 에너지예요.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 이제 밀물 썰물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지구를 주변을 도는 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달과 지구에 잡아당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비중이 없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뭐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멘틀의 움직임이나 이러한 걸로 발생한 에너지인데, 사실 이것도 거의 비중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태양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태양 에너지를 좀 보면 정식 명칭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아까 전에 태양이 이 빛을 쏘면은 우리 지각이 그거를 흡수를 했다가, 지구가 그걸 흡수했다가 한번 복사를 해서 다시 지표면을 내뿜는다고 했죠. 그거의 그 과정을 복사한다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양은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 결과물로 엄청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 지표면이 흡수했다가
다시 복사를 해서 지표면으로 내뿜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의 에너지, 지표면으로 다시 나온 에너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증발을 해서 이제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어 내리는 그 기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식물들은 그거를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야채가 되거나 혹은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우리한테 목재를 제공해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태양이 있는 덕분에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드리면 위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적도가 이 지구의 딱 가운데 둘레를 적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위도가 올라가면 이 고위도가 이제 북극 이런 데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도 정도 있다고 해요. 보통 그 한 36도, 37도 그 정도에 있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태양열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오는데 저위도, 즉 적도 근처에 있을수록 이 햇빛을 수직으로 바로 다이렉트 수직으로 바로 받아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열을 받거든요. 저위도일수록. 그래서 저위도가 햇빛 흡수량이 고위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고위도에 북극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가 추워서 북극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지구 딱 그 지도를 펼쳐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고위도로 계속 올라가서 추워지는 거거든요. 태양 에너지를 덜 받아서. 그래서 막 북극 가면은 막 눈 보이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반면에 저위도, 이 적도 근처는 뭐 그런 휴양지 같은 거 있고 막 괌, 세부 막 이런 휴양지 같은 데가 많죠. 온도가 따뜻한. 그래서 저위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햇빛 흡수량이 많아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고위도는 햇볕량이 적어서 에너지량이 적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위도는 항상 에너지를 못 받냐라고 하면은 이 저위도에 이제 쌓여 있는 그 에너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열 에너지. 이런 게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바닷물들이 이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나 중위도로 운반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런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으로 돌아왔는데 이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권역들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적어드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암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얘랑 얘랑 복합적으로 움직이면 얘는 직권에 속하고 얘는 뭐 기권에 속하니까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화산 자체는 직권의 활동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화산이 솟아오르니까.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그 되게 안 좋은 기체가 막 많이 올라온다고 하죠. 그러면 그 기체가 올라와서 기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은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생물권이랑 수권은 무슨 관계냐 라고 하면 대부분의 생물들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니까 물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역할이다. 그리고 뭐 생물권이랑 직권의 역할은, 직권의 상호작용은 뭐 생명체들이 죽어서 땅으로 가면은 그게 토양 양분이 되니까 이제 토양으로 생성을 해준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직권과 생물권의 이제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원리를 막 짚어드리기보다는 이제 한번 책을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암기를 안 하셔도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건 직권이네, 이거는 수권이네, 그럼 직권과 수권은 상호작용이네 하는 거를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권역들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특정 물질들이 끊임없이 도는 물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탄소. 근데 이 둘이 좀 중요한, 생명체들한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해서만 조금 짧게 보면은, 물은 사실 이 그림이 다 설명해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자, 볼게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지표면에 흡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서 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지구가. 그러면 이 지구로부터 올라오는 열 에너지를 받은 바닷물은 어떻게 될까요? 증발하겠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닷물은 이제 증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게 증발을 해서 이 대륙권에서 구름을 만들겠죠. 근데 계속 증발하면은 이 안에 있는 수증기가 점점점 많아져서 물방울이 돼서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되고, 온도가 낮은 곳에 떨어지면 이제 그게 눈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 산맥을 타고 떨어지다가 어딘가에 고이면 호수가 되거나 샘물 같은 게 되는 거고, 그게 좀 더 낮은 곳에 고이면 저수지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댐이나 이런 걸로 물을 그 아래로 저장을 하면 그거를 뭐 지하수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은 끊임없이 지표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공기로 걷다가 그 산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식의 순환 구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이제 일으켜주는 주 원동력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고, 이 물이 순환하는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기상현상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비가 내리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마 그래서 물의 순환은 다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두 번째가 이제 이 탄소의 순환,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네 개의 탄소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그 탄소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탄소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소가 실제로 우리 지표면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원소에 속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원소랑 반응을 잘하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응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권역들의 분포에 있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몸에 탄소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가령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거 전부 다 탄소 복합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 화합물, 그런 거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뭐 그리고 그런 애들이 공기 중에도 탄소가 공기 기체상으로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기권에도 탄소가 굉장히 많고, 이 물에 녹기도 해서 수권에도 되게 굉장히 탄소가 많고요. 이 탄소가 막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암석에도 탄소 비 함유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에도 당연히 탄소가 많죠. 그래서 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순환을 하고요. 여러 권역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분포를 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관계망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판 구조론 내가 설명드릴 차례인데, 하나의 이론이에요. 판 구조론, 론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이론이란 뜻인데, 사실은 그냥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학계에서 검증이 된, 이게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제 정설 같은 건데,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큰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진 지표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뭐 대한민국은 이 유라시아판 큰 거 하나에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요. 이 밑에 호주는 호주판이 있고, 남극은 남극판이 있고, 뭐 이 미국은 북미판에 속하 있고, 뭐 브라질은 남미판에 있고 해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큰 거대한 판으로 현재 지각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판이 사실은 굉장히 옛날 고생대나 이런 때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판들이 그때는 열 몇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 판이랑 북미 판이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 멘틀의 운동,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래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멘틀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판을 쪼개놓은 거예요. 유라시아 판과 북미 판을 쪼개놓은 거죠. 이 중간에 태평양 판이 등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이 유라시아 판의 이 동부에서만 살던 어떤 생명체들의, 고대 생명체들의 화석이 이 북미판의 서쪽에서도 발견이 된 거죠. 또 이 아프리카 판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곳에서만 발견되는 화석이 이 호주판의 왼쪽에서도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지구가 탄생될 때부터 판이 나뉘어져 있었으면 완전히 종이 다른 생명체가 바다를 건너서 저기까지 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판이 하나였다가 이 지각이 움직이면서 판이 쪼개졌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다. 그래서 판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판구조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하나의 판이었는데 이제 판이 움직여서 쪼개진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이제 궁금하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그 원리를, 왜를 질문하는 학자들이니까. 그럼 왜 판은 움직이지? 이 판들이 다 엄청 무겁고 큰데 이걸 움직이는 힘은 뭐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이 멘틀이라는 친구, 이 지각 밑에 있는 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멘틀이라는 애가 움직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멘틀의 대류라고 부르는데, 중요해요, 이 단어. 아까 전에 우리 성층권 하면서 막 그 기권의 대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고체도 대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아래쪽에 뜨거운 물질이 있고 위쪽에 찬 물질이 있으면 얘네가 위치를 바꾸려고 이런 식으로 이 찬 애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려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구는 중심부 핵에 가까울수록 뜨겁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이 멘틀도 같은 멘틀이라 해도 아래쪽이 뜨거운 거예요, 온도가. 반대로 이 바깥쪽은 온도가 낮은 거고. 그래서 이 멘틀이 계속해서 서서히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멘틀과 오른쪽에 있는 멘틀이 벌어지는 틈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지각판이 쪼개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곳에서는 이 지각판들끼리 부딪히는 거고요. 이러한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판들이 움직이고 다양한 이제 지형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판의 움직임은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판과 판이 멀어지거나, 가령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멀어지겠죠. 혹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거나 충돌하거나, 또는 이 둘 다 아닌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지도 않고 되게 미묘하게 어긋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셋 중 하나라고 합니다.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나거나. 그럼 이 각각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판의 경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죄송합니다. 판의 경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두 번째가 이제 그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 마지막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근데 실제로 이 보존형 경계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지난번 그 4월달에 있었던 검정고시 20번 문제가 이 판이 서로 어긋나는 그림을 주고서 이게 보존형 경계인데 이제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이 뭐냐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지형들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발산형 경계는 참고로 모든 판은 둘 중 하나예요. 해양판이거나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판이거나 대륙판이거나. 근데 이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끼리 일어나거나 혹은 대륙판끼리만 일어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제 발산하면 뭐가 형성되냐라고 하면 해령이라는 지형 구조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 많은 분들이 화산은 지표면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바닷속에서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과 해양이 멀어질 때도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화산이랑 같이 이제 일어나는 게 지진이죠. 왜냐면 그 땅이 갈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해안과 해양이 멀어지면 찬발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천발 지진이 있고 신발 지진이 있는데 신발 지진이 밑에 있죠. 근데 천발 지진이 조금 더 약한 강도의 지진이고요. 신발 지진이 좀 더 파워가 센 지진이에요. 근데 발산형 경계는 서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진의 규모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 수렴형 경계로 넘어가면은 막 지각이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부딪히면 당연히 아무래도 그 충격량이 세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신발 지진이 일어나요. 아무튼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은 해령을 형성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 열곡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열이 올라오는 지점들인데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열곡대라는 지형이 형성된다 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는 이제 이 안에서 또 한 번 두 종류로 나뉘는데 섭입형,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섭입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그 비교적 그래도 좀 양호해요. 충격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충돌형,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애들, 이게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뉜다. 그러면 섭입형은 어떤 게 있냐? 대륙판이랑 해양판이 만나거나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이런 섭입형으로 인해서 그럼 생겨나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해구, 이게 그 골짜기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 그런 해구, 호상열도, 이거는 그 갈라진 그 부딪힌 틈 사이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열도인데 사실은 이런 호상열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형의 대표적인 게 일본 반도가 이 호상열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호상열도, 그 다음에 뭐 습곡산맥 등이 이제 이런 수렴형 경계에서 생겨나고 이제 천발 지진도 있지만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그런 충격파가 세다. 그 다음 이제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끼리만 일어나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런 대형 산맥들이 이런 충돌형 경계에서부터 형성된 구조들입니다. 그런 거 이제 습곡 산맥이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산맥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보존형 경계는 하나의 지형 구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변환 단층이라는 애들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제 발생하는 지형 구조를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변환 단층이라는 게 이제 이 보존형 경계로부터 형성이 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렴형 경계에서 뭐 섭입형이냐 충돌형이냐까지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 셋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주요 그런 지형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약간 목소리를 조금 중간부터 짧게 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혼자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좀 목이 아프네요.
마지막 이제 중단어 세 번째, 생명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6개 정도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앞에서 맨 처음에 그런 그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힘을 주는지 그런 우주 전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배운 다음, 그 다음 이제 지구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관련된 시스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중단에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그 지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생명체들의 시스템, 즉 결국 거시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과학 교과서는 대부분 거시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미시적인 이야기, 좁은 이야기로 좁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스템 단원의 마지막 세 번째 중단원은 생명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 관한 이야기부터 할 거예요. 사실은 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동물 세포가 있고요, 식물 세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동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를 동물 세포라고, 식물들이 지니고 있는 세포를 식물 세포라고 하는데, 둘이 거의 비슷한데 몇 개 좀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대부분 동물 세포에는 없는데 식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엽록체 그리고 세포벽이에요. 이 둘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둘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가령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맡는 애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이 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이제 역할을 맡는 애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그 다음에 이 세포 밖이랑 안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담당하는 애가 세포막.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묶어서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핵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DNA라는 유전 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체 정보나 모든 온갖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생명활동의 중심부입니다. 그 다음 리보솜은 여기에 보면 이 작은 알갱이 모양, 파란색 알갱이, 이런 애가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합성해내는 기능을 하고요. 소포체는 이제 세포 내의 이제 물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단백질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골지체는 이제 보통 그 단백질이나 지질을 운반하기도 하는데,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중요한 친구인데, 그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호흡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왜 하냐면, 그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생명 활동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특징은 이제 자기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엽록체가 중요한데 식물 세포에만 있고요. 얘는 이제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한다고 하죠.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식물은 엽록체라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기물을 직접 섭취를 하지 않아도 생명을 연명할 수가 있어요. 햇빛만 있으면. 근데 동물 세포를 보면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죠. 그 엽록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세포만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려면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섭취를 해서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엽록체의 있고 없음, 그 유무 때문에 그러한 식의 이제 생리 활동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액포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긴 물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액포도 요즘은 식물 세포에밖에 없긴 한데
동물 세포에 원래부터 액포가 없었던 건 아니래요. 원래도 동물 세포에도 액포가 있었는데 이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물들이 점점 다른 여기에 별로 기능을 이제 쏟지 않게 되면서 그 기관이 퇴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재 교과서에서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엽노체랑 세포벽 둘만 꼽기는 하고요. 액포는 아직까지는 동물 세포에도 있다라고 쳐주기는 합니다. 그 액포의 기능은 물이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나중에 배출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어요. 다음 세포막. 세포막과 세포벽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세포막은 동물과 식물 양쪽 다 있고요. 얘도 이제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세포의 안과 밖으로 물질들을 출입을 관장하는 역할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포벽은 이제 식물 세포에만 있는데 세포막보다 한층 바깥에 있는 애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세포막이 이제 이렇게 투명한 애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갈색 애가 둘러싸고 있죠. 그게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세포막과 함께 이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보호를 하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식물 세포에만 존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이루는 이제 단백질과 인지질에 대한 구조 설명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제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시면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에요. 거기에 14번 문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인지질과 단백질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놔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보시거나 혹은 그 제 기출문제 해설 영상 첫 번째 영상을 들어가셔서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은 원래는 더 좋은데 진짜로 뒤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양이 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교과서에서는 두 개가 언급이 돼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뭐냐면 저분자, 즉 질량이 작은 물질들이 합성을 해서 고분자, 질량이 큰 물질이 되는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쬐깐한 애들 여럿이 뭉쳐가지고 더 복잡하고 더 무거운 물질이 되는 합성을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동화작용을 명칭은 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광합성, 단백질 합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구조체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보통 대부분 다 우리 몸은 열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한다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화작용은 정반대예요. 고분자 물질, 무겁거나 질량이 큰 물질을 잘게 쪼개서 저분자 물질이 되는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포의 호흡, 그리고 소화가 있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그걸 우리 몸은 바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게 씹어 먹어도 그 하나하나가 이 몸 안에서는 세포 단위로 보면은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닭을 먹든 뭐 야채를 먹든 뭘 먹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먹은 영양소를 우리 몸으로 흡수를 하려면, 즉 소화를 하려면 이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잘게 우리 위나 이런 데를 거치면서 잘게 쪼개고 녹이는 과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분자가 돼야 우리 몸이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소화 과정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힘이 나죠. 그게 이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그걸 소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막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화작용은 열을 발산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모식도가 이제 이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물질 대사의 모든 특징인데, 우리 몸에는 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효소가 뭐냐면, 우리 몸은 사실 이 자연에 비하면 굉장히 굉장히 예민해요. 연약하고요. 그래서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 우리 몸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막 엄청 큰 물질을 한 번에 막 작은 물질로 쪼갤 수도 없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별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연소라는 작업과 세포호흡이라는 작업을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만약에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연소 태운다고 해봐요. 우리 몸이 아닌 다른 데서. 그러면 그때는 그냥 에너지가 이마만큼이 한 번에 분출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이 효소들이 중간중간에 단계마다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게 쪼개줘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단계별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이런 애들을 잘게 쪼개서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보면, 생명체 내에 이제 어떤 합성이나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만 효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몸 바깥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소화제 안에 효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발효식품도 여기에도 되게 효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된장찌개나 그런 그 청국장이나 이런 발효식품들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그 안에 효소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발효할 때 효자가 효소의 효자랑 동일합니다. 그럼 얘네의 특징은 뭐냐? 효소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근데 하나 특징이, 온도가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 성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 몸이, 사실은 사람 몸의 신체 온도 36.5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가 활동하기 제일 좋은 온도거든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막 감기에 걸려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혹은 너무 추운 곳에 있어서 온도가 극도로 낮아지면 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몸이 차가웠거나 혹은 너무 뜨거우면은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를 잘 못하고 체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효소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효소의 특징은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물질을 분해하는 데 역할을 하는 효소는 A라는 효소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물질을 분해하는 데 그 담당하는 애는 B라는 효소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효소가 자기랑 반응하는 이외의 물질은 녹이거나 합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사실은 이 생명체 내의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인데, 한번 이 왼쪽 그림을 봐볼게요. 이 왼쪽에 고분자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소화되기 전에 음식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게 쪼가서 이제 결과물을 소화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마만큼의 임계치, 역치를 넘어서야 돼요. 이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이 우리 몸이 이걸 반응을 일으켜서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근데 효소가 있으면은 이마만큼 높았던 에너지를 이 정도 파란색으로 낮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가 조금만 있더라도 이 고개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효소는 사실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보다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소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효소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 유전자는 사실은 아마 DNA는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DNA 안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한 정보예요. 정확히 그 위치죠. 유전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DNA가 곧 유전자인 건 아니에요. DNA 안에 한 부분에 유전자가 담겨 있을 뿐이지. 그럼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질, 형질을 결정합니다. 가령 제 혈액형도 이게 결정을 하고요. 뭐 저의 다른 기타 성질들이나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나 혹은 제 몸 안에 있는 어떤 항체에 대한 정보나 혹은 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유전 정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자체를 거의 한 8, 90% 결정하는 게 이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을.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려면 큰 개념부터 한번 좁혀 들어가 보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기본 단위. 그 세포 안에 핵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핵 안에 이 염색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그리고 그 염색체가 자세히 보면 염색사라는 이 실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염색사를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뉴클레오솜이라는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뉴클레오솜도 이 실을 걷어내고 나면 이 알맹이인 히스톤 단백질과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 DNA라는 이중나선으로 꼬여져 있는 거죠. 사실 중간에 있는 염색사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세포 핵, 그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DNA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DNA의 굉장히 한 특정 부분에 유전자라는 게 입력되어 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랑 단백질의 관계도 봐야 되는데, 어,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그 유전자 안에 명령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단백질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뒤에서 아마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형질들이나 어떤 기능들이 발현이 돼요. 우리 몸은 되게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DNA 안에 담겨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유전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기본 형식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DNA가 이제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가 되고요. 이 RNA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DNA는 자기 복제 능력이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DNA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유전 물질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손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한테 정자를 통해서 저의 DNA를 이제 주고, 만약에 저한테 아내가 있다고 하면 아내가 또 이제 난자를 통해서 그 DNA를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양쪽에서 DNA를 받은 자녀가 이제 자기만의 DNA를 갖게 되는데,
처음에 이 산모의 산모의 이제 자궁 안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은 처음에는 그게 세포가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그게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요. 근데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DN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제일 먼저 복제를 하는 게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기본적으로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요. 왜냐? 세포를 분열할 때 그 다른 쪽 세포한테도 나와 똑같은 DNA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DNA 기본 기능은 그런 자기 복제 기능이고요. 그런 식으로 DNA가 자기 복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유전 정보를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처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RNA로 유전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RNA가 이제 이 몸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 종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RNA는 유전 정보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그 명령이 RNA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NA가 그 유전 정보를 번역을 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과정은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전사가 되어서 RNA로 옮겨가고 그 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그 명령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해낸다. 그래서 DNA 복제, 전사, 번역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로써 네, 오늘 이제 대단원, 2단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모두 다 끝마쳤습니다. 여기 이전처럼 제가 작게 그 각 중단원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세 번째 대단원, 변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혹은 그 단체 톡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